39강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논의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세 가지의 과학관을 얘기를 했고, 또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그 존재의 지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번 봤을 텐데,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 큰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와 유사하게 논의되는 뭐랄까요, 파생된 격가지로 보여지는 이론적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단순화시키고 큰 숲을 세 개를 보는데 집중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고요. 지난 시간에 근거 이론을 세 가지 흐름으로 판정을 내려서 비판을 했었는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를 우리가 다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는 바스카의 얘기를 들어서, 비판적 실제론자인 창시자인 바스카의 얘기를 들어서 앞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비판적 실제주의의 입장에서 근거이론이나 사례 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스카가 썼던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비판적 실제론은 흉과 칸트의 문제에 성공적인 답을 제시했다. 바스카가 직접 얘기한 얘기입니다. 나는 흉이 제기한 경험적 일반화의 문제, 인과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칸트가 그 문제를 인간의 인식틀, 오성의 문제로 해소하려 하였다. 일반화라는 범주, 인과율이라는 범주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한다. 그런데 칸트는 본질계, 물 자체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식하는 대상의 본질에 대한 탐구의 길을 이론적으로 막아버렸다. 이건 제가 쓰는 말인데, 어쨌든 그 다음 단계로 바스카는 이렇게 질문한 거죠. 과학이 가능하려면 대상은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체화시켜서 제시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들을 넘어서고 하나의 과학 연구, 과학 철학 운동으로서 금방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과학 활동, 즉 연구 대상의 움직임, 법칙을 파악하려는 활동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은 세 가지 층위를 갖는 존재이어야 한다. 발현성을 가진 것으로 상정한다. 그 실제는 특정한 구조를 갖고 인과적 힘을 가지고 있고, 사건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 대상은 그렇게 발생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과학적 활동은 그 사건에서 그 사건을 발생케, 혹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과정, 이걸 실제 영역, 실제화 과정을 탐색하면서 구조와 인과적 힘을 개념화하고 추상화를 하는 작업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과학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증주의 과학관이든 해석주의 과학관이든 반실제론이다. 연구하는 대상 자체에 대한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인식론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비판적 실제론은 우리의 실제관이 틀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를 전제하지 않으면 과학 활동 자체가 가능치 않다. 존재론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서 과학을 해명하려고 했다. 가장 큰 차이죠. 실증주의, 해석주의와 비판적 실제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존재론이 분명한가, 그렇지 않은가. 세 번째, 실증주의 문제점을 인정한 후기 실증주의. 이 경우는 사실의 가치 의존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관찰할 수 없는 실제를 이론적 실제로는 생각하지만 더 이상 그 실제에 대해 생각을 하질 않죠. 그런 의미에서 경험주의적 기본 입장을 버리지 못했다. 경험적 시험을 통한 객관적 지식의 확보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경험적인 것 너머에 있는 실제,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 the real을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험적 일반화, 균합적 방법의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통계적 일반화는 실제적 문제 해소 방안일 수는 있고, 과학이론이 바로 이런 통계적 일반화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뒷받침인 것은 아니다. 관찰할 수 없는 인과적 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네 번째, 반증주의와 관련해서 실증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인 검증주의 문제점을 지적하죠. 검증할 수 없다. 그래서 포퍼는 소박한 반증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설과 이론이 이성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연구 대상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가설과 이론이 반증되느냐 반증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국한되어서 질문을 던진다. 결과적으로 모든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반박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할 수 있을 뿐, 그런 논박되지 않은 가설적인 명제가 가능한 이유,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라카토시도 반증주의지만 세련된 반증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포퍼의 소박한 반증주의가 과학 이론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잘 지적을 했고, 어떠한 주장이 단순한 경험적 반증으로 폐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주면서 세련된 반증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적 이론은 이론적 핵심과 주변부, 보호대를 갖고 있고, 보호대와 관련된 주변적 명제가 무너져도 핵심은 유지되고, 또 이론적 핵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다. 쉽게 반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반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넘어서서 왜 실제는 그러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이론적인 안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도 비판적 실제주의 입장에서 논평할 수 있겠죠. 실증주의적 과학관이 가진 문제를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의 비교는 경험적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밝혔고, 단순한 반증의 문제가 아님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성격에 관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진 않았죠. 그 과학혁명의 구조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알 수 있으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는 과학 자체만큼 오래된 문제인데 그 해답은 아직 없다. It remains unanswered. 아직
대답되지 않았다. 바스카는 바로 이 문장에 대치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학이 성립하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가라고 묻는 거죠. 실제의 성격을 물어야만 과학의 성격을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결국 쿠는 세상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 간의 비교 우위를 생각할 때 대상에게 묻는 게 아니라 과학자 집단이 어떤 패러다임을 선택하는가로 문제를 바꾸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해석주의는 크게 보면 시각주의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가치의 관점에서 연구 대상의 가치 있는 행위를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론들 사이의 상대적인 가치를 판정할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거죠. 왜? 실제를 인정하지 않기에 무엇을 근거로 A 이론이 더 나은지 B 이론이 더 나은지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한편 인과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실제를 구성할 따름이고, 그 구성된 실제를 비교할 길은 제시가 되지 않죠. 필연적인 관계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적절한 인과성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사물이 가진 인과적 힘을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인과성이란 말은 과학에서 쓰는 인과성과는 다른 의미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 행위에 어떤 것이 관련되어서 누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는 원인 인과관계, 범죄자와 범죄 행위와의 관련을 설명하는 말이 적절한 인과성이란 말입니다. 해석학이나 현상학, 상징적 상호주의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큰 줄기를 알면 해석학, 현상학, 상징적 상호주의 문제도 다시 깊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후기 근대주의, 탈근대주의도 시각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든 지식 주장을 해체하여 의미가 없다고 보거나, 지식 주장은 동일한 정도의 진리 가치를 갖는다라는 상대주의를 벗어날 길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근본적으로 시각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적 연구의 대상은 문학적인 텍스트가 아니죠. 무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해석과 독립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실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제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무한한 해석은 똑같은 정도로 진실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제시한 가설적 명제는 물리적, 사회적 실체를 가진 실제에 대한 명제이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는 이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모순적이기도 한 상충하는 다양한 해석이 똑같은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인정할 수 없겠죠. 자, 이제 다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요약하는 것을 끝내고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언젠가 대학원생이 좋은 사회과학 연구가 무엇이냐,
질적 연구입니까? 양적 연구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기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연구 기법에 관한 질문이죠. 연구 기법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좋은 연구는 어떤 연구입니까? 질적 연구냐 양적 연구냐가 아니고 사회 현상을 서술하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는가를 밝히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형태이면 더욱 좋죠. 왜 다른 현상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나타났는가?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사건을 발생케 하는 발생 메커니즘,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한 근본적 힘을 분석해야 한다 하는 게 제 마지막 한마디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림입니다. 연구의 대상이 과학자에게는 말하자면 물질이어서 시계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 움직이는 거고, 이때는 경험적, 통계적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의 대상이 사회라든지 정신일 경우에는 경험적 일반성이 개방체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 일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줄어드는 거죠. 이때는 인과 기제를 따지는, 발생 기제를 따지는 실제주의적 일반성의 관점으로 대상을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만들어진 법칙 내지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 밑에 그림 밑에 있는 대로 경험적 일반성과 실제주의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할 것. 그때 나오는 법칙의 의미는 대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개방 체계로 보느냐 폐쇄 체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은 되지만 개방 체계인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세 가지 흐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접하는 사회 이론, 과학 이론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문제 쟁점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이 수업을 행복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회과학 연구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